고대 중국의 전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남송시대부터 형성되어 온 봉신연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소설은 명나라 시대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육서성 또는 허중임이 작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전설 속 국가의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상나라의 주왕과 애첩달기의 막장 행태를 중원 서쪽 제후들이 힘을 합쳐 징벌하고 새로운 나라, 주나라를 세우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 봉신연의는 대한민국의 8, 90년대생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만화가 후지사키 류의 봉신연의를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이죠. 만화 봉신연의는 만화책으로 1996년부터 2000년에 걸쳐 연재되었으며 엄청난 인기로 인하여 1999년에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봉신연의의 관련 작품들의 원형이 되는 이야기가 그저 전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 역사의 시작은 상나라라는 국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상나라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나라를 은나라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은나라가 귀에 더 익숙하지 않나요? 이는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이 역사서 사기를 저술할 때 상나라를 은나라로 칭하였기에 그 후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은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대 상나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상족이라 칭했으며 갑골문과 여러 유물 등에서도 상나라가 공식 명칭임이 확인되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이를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실은 시청자분들도 상나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단편적인 정보 몇 가지를 보면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우선 동아시아 최초의 문자, 한자의 원형인 갑골문이 바로 상나라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작, 후작, 백작 같은 신분 명칭과 초기 봉건제도의 원형이 상나라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상인이라는 개념도 상나라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상나라에 대해 조금은 익숙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청동기 문명인 상나라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일까요? 이는 봉신연의의 주인공 무왕 희발이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건국하면서 동아시아에 새로운 질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란 향후 약 3000년 동안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으로 작용하는 천명사상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 천자로부터 나라를 수여받아 통치하는 제후, 제후의 신하로서 체업을 수여받아 통치하는 경대부, 경대부로부터 복록을 받고 가신으로 활동하는 선비, 그리고 서민과 상인, 공인이 각자의 직분을 다함으로써 천하가 순리대로 운영된다는 것. 이것이 천명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천명사상 이전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우선 당시 고대 중국의 시대상을 보면 오늘날의 도시 개념인 성읍 단위로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세력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중원의 최초 중앙집권 국가인 상나라조차 영토국가가 아니라 여러 성읍을 다스리며 주변 세력을 복속한 하나의 큰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상나라의 경우 우수한 청동기 기술로 강력한 군사력을 길러내는 한편 갑골문을 발명하여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한 제사와 정치가 일치화된 당대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문제는 제사를 지낼 때 살아있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을 국가가 주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신공양의 제물들은 주변 이민족과 주변 성읍을 복속시키는 과정에서 잡힌 포로였습니다. 사실 고대의 다른 문명에서도 전쟁 포로나 노예들을 인신공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심지어 1500년대 아즈텍 제국에서는 타민족 포로를 인신공양 후 식인까지 하였으니 상나라의 인신공양이 당시 시대상에 비추어 봤을 때 크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나라의 잔혹한 풍습은 수백 년이 넘게 이어져 왔으며 그 원한은 쌓이고 쌓여만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기원전 11세기 초 500년 넘게 이어져 온 상나라 왕조의 새로운 왕이 즉위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폭군의 대명사이자 봉신연의의 주연인 주왕. 그가 상나라 제30대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은봉기에서는 주왕과 첩달기가 사건의 시작과 끝부분에 딱 두 문장으로 같이 언급됩니다. 주왕은 달기를 총애하여 달기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랐다. 주나라 무왕이 마침내 주왕의 머리를 베어 커다란 흰새끼에 매달았으며 달기도 죽였다. 중간에 많은 내용이 생략되었지만 주왕과 첩달기가 상나라 멸망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결국 주왕과 첩달기는 역사의 패자였기 때문에 후대로 갈수록 여러 과장된 이야기와 민간 전승 등이 덧붙여지게 되었으며 봉신연의에서처럼 더 자극적이고 막장적인 이미지로 대중들의 인식 속에 굳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들의 악행을 처단하고 어지럽혀진 천하를 다시 바로 세운 무왕 희발의 주나라 이야기의 시작. 여기까지가 봉신연의의 실제 역사 부분인데요. 이후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주나라는 앞서 말했던 천명사상이 적용되어
상나라 상종만을 위한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종법제도와 봉건제도를 체계적으로 완성함으로써 천명사상에 부합하는 인간 세상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기원전 771년 주나라는 건국 275년 만에 큰 위기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견융족의 침략을 받아 수도 호경이 함락되어 주나라 제12대 왕 천자 유왕이 살해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죠. 다행히 제후들의 도움을 받아 유왕의 아들이 제13대 주나라 왕 평왕으로 즉위하였고 수도를 동쪽의 낙양으로 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야 새로 옹립하면 그만이지만 주 왕조의 본거지를 잃는 것만큼은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본거지를 잃은 주 왕조는 예전처럼 제후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천자가 천하의 질서를 관리할 수가 없게 되자 제후들은 각자의 힘을 키우게 되었으며 점차 세력 다툼이 격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제후들은 여전히 주나라 왕조의 질서를 인정하였는데요. 이 시기를 춘추시대라고 부릅니다. 춘추시대는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바로 혼탁해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그 유명한 공자가 인과 예를 강조하며 이 시대에 활약하였죠. 기원전 403년 공자 사후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나라는 더 이상 그 무엇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며 제후들도 주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국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주나라 왕조는 약 150년에 걸쳐 서서히 세력이 줄어들다 결국 기원전 256년에 멸망하였습니다. 이 전국시대는 전국 칠흥으로 불리는 7나라가 중원에 패권을 두고 싸우던 시기인데요. 이 시대의 말미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병마용과 불로영생에 대한 집착으로 잘 알려진 진시황, 진나라의 중국 통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나라의 역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말년에 시황제가 폭정과 기행을 일삼았기에 국내 정치판과 후계의 구도가 크게 일그러져 무능하고 폭정을 일삼는 18번째 아들 호해가 기원전 210년 이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이후로도 가혹한 조세와 무리한 노역 징발을 하던 진나라는 머지않아 각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거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소설 초안지로 유명한 항우와 유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기원전 206년 진나라는 결국 건국 15년 만에 멸망했고 거병을 일으켰던 항우와 유방 두 세력이 중원에 패권을 두고 다퉜으며 기원전 202년 결국은 유방이 최후의 승자가 되며 한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후 약 400년간은 한나라가 중원을 지배하게 되는데 서기 184년 한나라 말기 태평도 교주 장각이 한나라를 뒤엎겠다며 황건적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황건적의 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한나라 멸망의 이야기 그리고 영웅들의 서사가 시작되는 바로 유비, 관우, 장비, 조조가 등장하게 되는 삼국지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약 2000년이 넘는 중국의 고대 역사를 살펴봤는데 시청자분들 스스로가 생각보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는 않았나요? 앞으로도 단편적인 정보들을 이어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블루샌드였습니다.